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기라는 관점.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왜 이런 시선이 중요할까?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 상황에서 또 그때 자기 의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후회도 올 때. 근데 정작 그 선택을 하던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을 안 보였거나 뭐랄까, 알았어도 그걸 할 힘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러분도 아마 과거 결정들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느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말하자면 과거의 행동들 있잖아요. 내 것이든 다른 사람 것이든 네. 그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 이걸 좀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하는 거죠. 연민이요? 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단순히 잘못을 그냥 덮어주자 이게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 행동 뒤에 어떤 복잡한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이걸 이해하려는 노력인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실천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상대방 실수는 좀 너그럽게 봐주고 네. 대신에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같은 걸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다들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여정을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갖자. 뭐 이런 건데요. 이런 태도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나에게도요.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자기가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세상도 날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도 나한테 좀 각박할 것 같고. 그렇죠. 반대로 내가 좀 너그럽게 보면 세상도 나한테 관대할 거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거예요. 흥미롭네요. 자료 중에 이걸 잘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잘 안 알아줄 것 같아서 망설이는 거예요. 네. 인정 못 받으면 뭐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서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예전에 다른 누군가가 해준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별로 티 안 나는 친절 같은 거. 네네. 거기에 대해서 막 깊이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바로 그 경험이요? 그게 뭔가? 네, 그 경험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꼈었지. 그럼 내가 하는 일도 겉으로 뭐 인정받던 안 받던 누군가에겐 분명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 고마움을 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와, 그 깨달음의 순간이네요. 정확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세상을 감사, 이해, 연민, 뭐 이런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네. 삶도 나를 똑같이 바라봐 줄 거다. 이런 믿음, 인식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실제로 더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면서요. 아, 내면의 시선이 바뀌면 현실 경험도 달라진다? 네, 바로 그거죠. 더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자료들을 통해 쭉 살펴봤는데요. 자신과 타인을 그때 그 순간의 최선이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애정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한 마음을 내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결국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많은 자료들이 이 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애정 어린 시선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식이나 현실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관점들 있잖아요. 네, 무의식적인 것들. 네, 아니면 아주 뿌리 깊은 믿음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현실을 또 얼마나 미오묘하게 또 어쩌면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바로 지나친 죄책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고 또 죄책감도 느끼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료들이 딱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반성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좀 오가매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뭐 다음엔 잘해야지 다짐하는 건 좋은데 스스로를 계속 막 학대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오히려 피해야 한다. 이 점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럼 자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냥 반성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때로는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지나친 죄책감,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심하게 비난하는 그 마음속에 뭐랄까 약간의 만족감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요? 죄책감인데 만족감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를 벌 주는 행위 자체가 주는 약간 독책적인 위안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아, 혹시 난 역시 안 돼. 난 벌 받아야 해. 뭐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 말씀이신가요? 자료에서도 뭐 내면의 비판자 목소리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정확해요. 바로 그거죠. 그 목소리에 스스로 막 탐닉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고 설명해요. 쾌감이요? 부정적인 감정에서요. 네,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감정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딱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낀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더 양심적이거나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겠네요. 네, 오히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뭔가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자료를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완벽해야만 해. 이런 식의 뭐랄까 완고함, 경직된 마음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완벽주의 같은 거네요. 네, 실수할 가능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건 나도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유연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야,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나친 죄책감이라는 게 단순히 양심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그런 미묘한 만족감 같은 거랑 연결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들이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건데요. 만약 당신이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너무 과하게 벌주는 대신에요. 그 경험을 그냥 배움의 기회로 삼고 또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여준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삶이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사회적 기술은 관계의 윤활유다라는 통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 공부나 자기 성찰에서 얻은 깊은 이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실제 인간관계에 적용할 때 가끔 좀 어렵거나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거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 내면의 깨달음과 외부 세계와의 조화. 이게 참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탐구할 목표는 자기 인식과 타인 존중 사이의 그 균형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핵심은 결국 그거 같아요. 개인적인 진리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중하면서 나눌 수 있는가. 네네. 자료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게 마음 공부에서 얻은 걸 막 남한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거, 이걸 경계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야, 그거 네 마음 문제야 라거나 네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네, 바로 그 공감 능력의 부재가 문제인 거죠. 설령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관적인 경황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오히려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뭐 길다, 짧다는 건 마음이 짓는 허상이다. 이걸 내가 알았다고 해서 당장 짧다고 느끼는 상대방의 그 인식을 막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 사람의 현실에서는 그게 진짜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는요. 그래서 연민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깨달음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자료에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태도를 익히고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하고 또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아,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조화롭게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게 뭐 위선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위한 지혜. 그렇죠. 지혜죠. 핵심한 마음 공부의 목적이 남을 막 재단하거나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데 있는 거죠. 아, 그 영적 에고라는 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마음 공부하니까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 네, 정확해요. 그 영적 에고를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안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그게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존중하는 태도가 진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뭔가요? 존중과 공감에 기반한 사회적 기술. 이게 바로 내면의 지혜를 관계 속에서 빛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윤활유 역할. 네, 아무리 깊은 지혜라도 연민과 존중 없이 표현되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해요. 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사회적 태도,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점도요. 진정한 이해는 결국 조화로운 관계로 이뤄지기 마련이거든요. 조화로운 관계.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이죠? 그 자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 저도 봤어요. 그 진정한 깨달음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술들이 그냥 저절로 실천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 완전한 깨달음 이전이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끔 나와 남의 경계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네,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아,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우리 사회 속 다양한 역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예요. 흥미로운 관점이 담긴 자료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역할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린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한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자료를 보면 회사 대표든 직원이든 그냥 역할이 다를 뿐이지 뭐 사람이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럴까?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맞아요. 이 자료가 재밌는 게 역할에 따라서 뭐랄까 권한 차이,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역할이 더 좋다, 혹은 뭐 가치 있다, 이런 평가는 그냥 개인의 생각, 예를 들면 돈을 중시하냐, 권력을 중시하냐, 이런 거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아, 역할 자체는 우열이 없다. 그런 시각이군요. 네, 그렇죠. 자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이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대표라고 해서 거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참 인상 깊은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차이는 또 분명히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대표는 지시하고 직원은 따라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은 평등해 이런 산원이라기보다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 고유하게 중요하다. 이걸 인정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가 지시를 하지만 그게 또 실행되려면 직원의 역할이 꼭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죠. 아, 네네. 자료에서 이걸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요.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서는 농부, 운반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등등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 밥 먹기 힘들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회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표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수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 몸처럼요. 비유가 딱 와닿는데요. 자료에서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세포 하나하나들이 장기를 이루고 장기들이 몸을 이뤄서 통째로 같이 굴러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 사회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연결성, 상호 의존성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역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쓰신 분은 실제로 나이나 지위 이런 거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대요. 아, 선생님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딱 강조를 해요. 내 삶이 그 사람들 역할 덕분에 굴러간다는 걸 아는 거죠. 선생님이라 식당 같은 데서 아줌마, 저기요 대신 쓰자는 제안도 있던데 솔직히 일상에서 쓰려면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한데요. 괜찮을까요? 모든 상황에 다? 물론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죠. 당연히요. 근데 자료에서 말하는 건 뭐랄까 그 호칭 자체가 무슨 마법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호칭 뒤에 있는 태도,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을 좀 의식적으로 연습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아, 태도의 문제군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존중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거죠. 어색해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핵심은 명확하네요. 사회의 모든 역할은 다 서로 얽혀있고 정말 누구 하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이 사실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며 서로 의지의 일들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딱 정리해주는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각자 역할을 인정하고 또 그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핵심이죠. 선생님 호칭은 그걸 표현하는 그냥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지금 청취자분의 하루를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버스 기사님도 계실 거고, 편의점 직원분, 아니면 건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정말 많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어 살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마움을 아주 작게라도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넨다거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해본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청취자분의 하루 그리고 관계에 어떤 좀 미묘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연결됨과 감사를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정말 잘 읽었습니다. 핵심 질문이 딱 이거더라고요.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때 기준이 뭘까? 근데 자료에서는 여러 생명을 존중하고 위하는 길, 이걸 답으로 딱 제시하네요. 짧지만 굉장히 깊은 메시지인데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서 그 속뜻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자료가 제안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선택의 순간에요. 당장의 이익, 그러니까 눈앞의 계산 같은 거보다는 생명을 위하는 방향, 이걸 택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핵심인데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목숨, 이것만 뜻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더 넓게 보면 다른 존재의 안녕이나 가능성,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좋은 지적인데요. 단순히 해치지 마라. 이걸 넘어서 더 이롭게 하라. 이런 적극적인 의미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기준을 따랐을 때 자료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원한을 피하게 된다는 거였죠. 이게 그냥 단순히 미움 안 받는다. 이 정도일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한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쌓이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선택은 당장은 나한테 좀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거나 회복 불가능한 갈등 같은 걸 막아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경쟁에서 이기려고 상대를 막 비방하고 해치고 이런 거 대신에요. 좀 정정당당한 길을 택하는 거. 당장은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적을 안 만드니까 미래에 혹시 모를 뭐 공격이나 방해 이런 걸 피하게 되는 거죠. 자료는 아마 이런 걸 원한을 피한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뭐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한다. 이런 현실적인 면도 있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결과, 선한 공덕을 쌓게 된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공덕이란 말이 사실 좀 추상적이긴 해요. 맞아요. 공덕하면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들 수 있죠. 근데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긍정적 자산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그 선한 선택들이 마치 씨앗처럼 이렇게 뿌려져서 미래의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를 내 개인적인 손해를 좀 감수하고 도왔다고 쳐요. 당장은 내 시간이나 노력이 들지만 그 행동 덕분에 좋은 평판이 생기고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진짜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자료는 이런 어떤 시간차를 둔 긍정적 반향, 이걸 공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일종의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 축적,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하, 네네.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비유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결국 이게 마지막 결과하고도 땡 연결이 되는군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더라도 결국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부분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단순히 정신적인 만족감 이걸 넘어서 실제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어찌 보면 꽤 대담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는 이 보이지 않는 이익이 반드시 온다고 꽤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알게 모르게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다 파악하진 못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내 선택들이 만들어낸 그 긍정적인 파장들이 결국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좀 더 장기적이고 또 상호 연결된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요. 이 자료가 단순히 뭐 윤리적인 조언, 이걸 넘어서서 꽤나 실리적인 관점에서 생명 존중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그 단기적인 계산기만 두드릴 게 아니라 더 큰 그림, 예를 들면 관계의 안정이나 뭐 미래의 긍정적인 자산, 그리고 궁극적인 이익 같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메시지 같아요. 당신이 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고민했던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의 자료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 존중, 이걸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고 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원한을 피하고 보이지 않는 긍정적 자산을 쌓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과 생명을 위하는 길 사이에서 후자를 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일종의 인생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자료는 주로 선택의 그 미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원한 피하고 공덕 쌓고 결국 이익이 돌아온다는 거. 이건 다 시간이 좀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존중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보상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나 일상에는 혹시 어떤 즉각적인 변화나 긍정적인 느낌이 찾아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제목이 참 흥미롭죠.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라. 처음 들으면 약간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단순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느끼는 이 미안함 있잖아요. 그 감정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 그리고 아예 그런 감정을 만드는 행동들이 우리 삶에 심지어 그 다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러니까 에이, 미안해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미안할 만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마라. 이게 왜 중요하냐?
뭐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드는 거죠. 상당히 독특한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그 업보인데요. 그러니까 남한테 좀 손해를 입히거나 마음 아프게 해서 아,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업보를 쌓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마음 불편한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에 따르면요. 그렇게 생긴 미안함과 그 원인 행동은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거의 뭐 지워지지 않는 기록처럼 우리 무식, 뭐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업보라는 게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 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도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아, 현생에서 뭐 돈이나 명예 이런 건 못 가져가도 그 업보는 가져간다는 거네요. 와, 이거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요. 그럼 그 업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냥 쌓이기만 하나요? 그래서는 이게 일종의 빚이라고 설명해요. 빚. 이번 생에서든 아니면 그 다음 생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이득 보자고 남한테 미안한 일 만들면 결국엔 나중에 나한테 더 큰 짐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안해 하고 사과하거나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다 없어진다는 느낌이 강해요. 아, 듣고 보니까 미안함 그 감정 자체보다는 그 감정을 만든 행동, 그 행동의 결과에 딱 초점을 맞추네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차라리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한테 이익을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언뜻 보면 아유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너무 착하게만 살라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게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빚, 그러니까 그 업보를 안 지니까. 그걸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자기보호 방법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손해는 좀 감수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영적인 빚, 그 업보를 안 만드는 게 훨씬 큰 이익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아마 이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업보라는 개념을 우리 현대인의 어떤 심리나 윤리 문제랑 연결시키는 방식일 거예요. 뭐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안 보이는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좀 생각해보게 하잖아요. 감정 자체를 막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 행동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결국 이 글은 우리한테 진짜 마음의 평화, 뭐 행복 이런 거는 바깥의 조건이나 잠깐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떳떳하냐, 거리낌 없이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안의 목소리, 양심에 좀 더 귀 기울여라 뭐 이런 외침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미안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애초에 행동 자체를 신중하게 올바르게 해라. 네, 이게 이 글이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라 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미처 풀지 못한 미안함 같은 거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감정을 앞으로 어떻게 마주하고 싶으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사랑과 거래라는 어쩌면 좀 도발적인 관점을 던지는 글입니다. 네, 제목부터 흥미롭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이면에 어쩌면 거래의 속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파헤쳐 볼 텐데요. 아, 관계 속 감정과 기대를 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 당신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 또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발견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글은요.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랑 진정한 사랑 사이의 선을 딱 긋고 시작해요. 아, 구분을 하는군요. 네. 진정한 사랑의 핵심은 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조건이 없다. 네, 마치 태양이 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비추는 것처럼
그냥 내 안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흘러가는 에너지라고 설명을 해요. 비유가 인상적이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이 글이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 우리가 실제 관계에서 느끼거나 표현하는 사랑은 대부분은 좀 조건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뭐 나한테 잘해줄 때, 그럴 때 좋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는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조건 없어 보이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말 속에 벌써 어떤 기대나 조건이 스며 있다는 분석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바로 이 조건적인 사랑을 이 글에서는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거래로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거래요? 좀 세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건적인 감정 자체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보다는 나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줬는데 배신당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아, 잠깐만 어쩌면 이건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한 거래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실수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 알아차림. 그게 왜 중요할까요? 글에 따르면요. 이걸 딱 인식하는 순간 관계에서 느끼는 막 억울함, 원망, 배신감 같은 그런 격한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많죠. 거기서 한 발짝 이렇게 딱 물러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준 게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뭔가 바라는 마음이 담긴 호의, 뭐 약간의 투자였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면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상대방을 막 원망하는 대신에 아, 내 기대가 안 채워져서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우,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감정의 원인을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기대해서 찾는 거군요. 맞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중에 특히 관계를 힘들게 하는 그 분노 있잖아요. 그걸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리 있네요. 상대 탓하기 전에 내 마음속 기대 목록부터 한번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잘해준다고 상대방도 반드시 나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좀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해요. 아,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보장된 건 아니다. 네, 네. 그런 좀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긴. 그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글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기대 없는 베품,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의 에너지를 자꾸 연습할수록 삶 전체의 만족도나 뭐 하는 일 같은 것도 더 잘 풀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나요? 네, 물론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겠죠. 베풀면서도 나도 뭔가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막 억누르거나 비난하지 말고요. 그냥 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속으로 사랑해, 고마워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아,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연습이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알아차리고 집착하지 않는 연습.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결국 사랑과 거래의 그 미묘한 경계를 탐색하면서 내 안에 있는 조건이나 기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오는 많은 감정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거래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자체가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바라보는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관점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 안에서 수시로 불쑥 올라오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막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비남 없이 아, 이런 마음이 또 올라왔네 하고 그저 알아차려준다면 네, 알아차려주기만 한다면. 당신의 중요한 관계들 그리고 당신 내면의 평화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당신 안의 악마. 그러니까 스스로도 가끔 깜짝 놀랄 만큼 어둡거나 좀 불편한 그런 무의식 속 생각들에 대한 글입니다. 네. 누구나 뭐랄까 가끔씩 마주치는 이런 당황스러운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이 글이 제안하는 대처법이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외면하거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죄책감 느끼기 쉬운 그런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각이요. 네. 무의식 속에는 뭐 좋은 거, 긍정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생각들을 그냥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알아차리고 다루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심리적인 접근을 넘어서 약간 영적인 차원의 해법까지 이야기하는 게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글에 나온 예시들을 보면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이다 싶어요. 뭐 특정 인물을 해치고 싶은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성적인 상상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요. 이런 게 불쑥 떠오를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이런 생각이 들면 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를 막 탓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자책하게 되죠. 근데 이 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군요. 근데 이게 그냥 괜찮아? 하고 넘기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핵심 키워드가 알아차림 그리고 연민 어린 허용이에요. 알아차림과 허용. 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먼저 그 존재를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비난 없이 그 생각을 그냥 허용해 주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그 생각에 빠져들거나 뭐 그걸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오히려 그 다음 단계가 정말 독특한데 그 불편한 에너지 있잖아요. 그걸 자신이 믿는 어떤 더 높은 존재, 뭐 예를 들면 신이나 부처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신성 같은 것에 의식적으로 건넨다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건넨다? 네. 마음속으로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까만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빛에게 건네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막 없애려고 싸우거나 애써 외면하는 대신에 일단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더 큰 힘에게 맡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글에서도 이게 무슨 생각을 즉시 삭제하는 그런 마법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네. 그보다는 그 생각에 계속 딸려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두는 연습에 가깝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대신에 이것은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내가 이걸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더 큰 지혜에 맡깁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아하. 그 과정 자체가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놓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들 있잖아요. 네. 뉴스에 나오는 뭐 범죄나 전쟁 같은 것들. 네, 그죠? 그런 것들도 어쩌면 우리 집단 무의식 혹은 개인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지점은 상당히 뭐랄까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불쾌한 외부 현실을 딱 마주했을 때 세상을 향해서 막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내가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고 권해요. 나에게 질문을. 네. 그리고 그 내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뭔가를 찾아서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신성에게 정화를 요청하면서 건네라는 거죠. 글에 나온 그 어머니 예시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네네. 게임만 하는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어머니가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계속 탓하는 대신에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어떤 것을 신성에게 맡기는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막 올라올 때마다 그 판단 자체에 대고 속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서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요. 와, 내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겪는 외부의 힘든 상황까지도 전부 내면 정화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신성에게 맡기는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개인의 내면 상태와 외부 현실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안에 악마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두운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심지어 외부의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그냥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어쩌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핵심은 억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알아차리고 또 연민으로 허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힘에게 그 정화를 맡기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당신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 혹은 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경험이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면 외부를 탓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에요. 꾸준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어두운 부분마저 정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맡기는 그런 실천을 계속했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의 방식에 뭔가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한다는 제목인데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내리는 판단, 또 선택, 이런 거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주변 상황이든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내 인생 목표에 대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저건 좀 별론데 하면서 늘 분별하잖아요. 맞아요. 늘 그렇게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최선을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나한테 뭐가 최선인지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삶의 태도는 없을지 같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글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이게 바람직해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산다고 짚어주거든요. 네네. 목표 세우고 그게 딱 이루어지면 막 기뻐하고 그렇죠. 아니면 좌절하고 이게 우리 보통 모습이죠. 일반적이죠. 근데 이 글은 바로 이 기본적인 판단 능력, 이거 자체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이 진짜 완전할까 하는 거죠. 우리의 그 견해 자체를 의심해 보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글에서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진 영혼으로서 이번 생의 진짜 목적, 이걸 정확히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네. 기껏해야 그냥 추측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잠재의식이란 개념을 끌어옵니다. 잠재의식이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잘 인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서 작용하면서 어쩌면 삶의 더 큰 목적, 그 그림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요. 그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게 나한테 좋아? 나는 이걸 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오히려 그 잠재의식이 이끄는 큰 그림,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는 방해자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관점인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게 최선이다 라고 딱 판단 내린 게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와, 그게 가능하군요. 네. 여기서 이제 의식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 의식이 처리하는 정보량이요, 무의식이 처리하는 정보량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예요. 한 15,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15,000분의 1이요? 네. 와, 그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 아닌가요? 99.99% 이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정말 극히 일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내리는 판단인데 이걸 어떻게 최선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지 갑자기 좀 아찔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글이 제안하는 핵심적인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나는 무엇이 나 자신에게 최선인지 알지 못한다. 이걸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자. 네,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판단을 그냥 멈추고 에이, 난 몰라. 이렇게만 살 순 없잖아요. 당장 결정해야 할 일도 있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냥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맡김이라는 게요, 그냥 수동적으로 난 몰라 하고 손 놓는 거랑은 달라요.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나는 모른다, 내 판단은 제한적이다,
이걸 인정한 상태에서요. 내 개인적인 어떤 분별이나 판단, 바람 같은 걸 좀 더 큰 힘, 뭐 잠재의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영혼, 아니면 뭐 신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네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삶의 더 큰 흐름을 좀 믿어보는 거죠. 아, 그냥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군요. 그렇죠. 그런 태도인 거죠. 오, 흥미롭네요. 글쓴이는 실제로 이런 태도를 한번 실천해봤더니 신기하게 삶이 좀 더 평화로워지고 막 꼬여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스르륵 풀리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그럼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최선을 찾으려고 막 분별하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늘 그러고 있죠. 그거 대신에 때로는 나는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 내 한계를 인정해. 이런 좀 겸허한 마음으로 삶이 흘러가는 그 방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흐름에 귀를 기울인다. 네,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깊은 평화나 어떤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그 욕구를 좀 내려놓는 거죠. 네. 아,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요, 나는 최선을 모른다. 이 태도를 아주 잠깐이라도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기대나 혹은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을까요? 작은 기대나 생각. 네. 한번 가볍게 실험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중생심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중생심을 이해하는 것하고 또 연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바로 그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중생심이라는 게 사실 뭐 엄청 거창하거나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자료에 나온 얘기들처럼 아주 평범한 우리 마음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속담들. 혹은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변덕스러움 같은 거요. 그렇죠. 탐욕이나 분노, 뭐 어리석음, 슬픔, 두려움 이런 감정들까지 다 포함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중생심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진짜 어떤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게 행동할 때 있잖아요. 뭐 나이나 역할에 비해서 좀. 네, 그렇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네, 그럴 때 좀 비난하기 쉽죠. 자료에서도 그런 예시들을 보여주고요. 질투심이라던가 변덕스러움 같은 거. 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 자료들이 좀 재미있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비난하기보다는 잠깐 이해의 시간을 갖자는 거죠. 이해의 시간.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표현이 사실 듣기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 탐욕이나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것도 어쩌면 저 사람 안에 중생심이 발현된 거겠구나.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건 공감의 틀 같은 거예요. 공감이요? 네,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의식 수준이었다면 과연 나는 안 그랬을까? 혹은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 혹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을 확 바꾸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떤 인간적인 약점 같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뭐 행동을 무조건 눈 감아주자, 정당화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죠. 책임은 저자겠죠. 당연하죠. 행동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꼭 남들처럼 비난이나 분노로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더라도 내 반응까지 꼭 분노의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연민의 태도가 더 좋다고 하는 걸까요? 자료들에선 이걸 꽤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자료에서는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훨씬 온전하다. 그리고 자신의 카르마 해소에도 더 이롭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카르마 해소에도요? 네. 비난이나 분노가 뭐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중생심. 그러니까 분노나 판단이라는 카르마를 짓는 것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해와 연민은 우리 안에 평화를 좀 더 가져다주고 또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힘이 있다는 거죠. 아, 내면의 평화와 순환의 고리?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평화에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건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내 일상 관계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중생심,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다루기 힘든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좀 실망스러울 때 습관적으로 비난하기보다 그 밑에 깔린 중생심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어떻게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봤죠. 맞아요. 다른 사람을 어쩌면 우리 자신까지도 이런 렌즈로 바라보는 게 쉽진 않겠지만요. 그렇죠. 연습이 필요하죠. 이게 뭐 해로운 행동 자체를 괜찮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죠. 그죠? 그 행동의 뿌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 상태, 그 중생심의 존재 가능성을 그냥 인정해보자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책임은 그 사람 몫이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중생심을 이해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 안에도 있는 질투나 분노, 두려움 같은 그런 중생심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해와 연민을 적용해보는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